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어렸을 때 옛날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의 일대기에 대한 동경심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그 많은 영웅들 중에서 사상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의 각 도시국가는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빛나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북부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부족들 간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진행된 후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얼마 후 쇠퇴하고 있던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이뤄낸 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필리포스라는 인물입니다. 필리포스는 기원전 367년 그리스 중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테베에서 3년 동안 인질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그 3년 동안 당시 그리스에서 제일 강력했던 테베 군대의 조직과 훈련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마케도니아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테네의 예술적이고 지적인 생활을 찬미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는데 필리포스 또한 그러하여 테베에서 받은 영향력은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되었습니다. 기원전 359년 마케도니아의 왕은 필리포스의 형이었는데 일리리아와의 전쟁 도중 형이 죽자 조카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야심가였던 필리포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테베의 군사 시스템을 본받아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되지 않아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필리포스는 이러한 군대를 이끌고 주변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의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유년 시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머니 올림피아스일 것입니다. 올림피아스는 에피루스 왕국의 공주로 필리포스와 결혼하기 전에는 디오니소스 신을 모시는 여신관으로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광적이고 관능적인 제사의식에 열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플루타르코스는 그녀를 질투가 심하고 과격한 성격을 지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올림피아스는 결혼 전야에 천둥이 그녀에게 내려와 전신을 불태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꿈을 제우스 아몬 신이 장래의 그녀의 임신에 관심을 가진 징조로 여겼고 실제로 임신을 하였을 때는 남편인 필리포스가 아니라 제우스 아몬 신이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믿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던 이집트의 전설에 의하면 아몬 신은 가끔 인간 왕비의 침실을 찾았고 그 결과 미래의 왕의 아버지가 되는 일이 간간히 있었다고 합니다. 아몬 신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모시던 신으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제우스 신과 동격의 신으로 여겨 숭배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우스 아몬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림피아스는 그녀가 낳은 아들 알렉산더를 인간의 아들이 아닌 제우스 아몬 신의 아들로 여겨 어린 알렉산더를 끊임없이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스를 동경하던 유년 시절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밑에서 공부한 알렉산더는 10대 중반부터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 필리포스를 대신하여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등 장차 왕이 될 수업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38년 그리스 북부에서 패권을 확립한 필리포스의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중부까지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아테네와 테베를 중심으로 몇몇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보요티아 지방의 카이로네아에서 마케도니아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알렉산더는 기병대의 지휘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영과 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테네와 테베의 동맹군입니다. 좌익은 약 1만의 아테네군이 진을 쳤고 중앙은 작은 도시국가에서 파견한
1만 5천의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익은 유명한 신성부대를 포함한 테베군이 진을 쳤습니다. 이에 반해 마케도니아군은 3만의 보병과 2천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리포스는 우익을, 알렉산더는 좌익을 지휘하였습니다. 전투는 동맹군 좌익의 아테네군이 필리포스가 지휘하는 마케도니아군 우익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시종일관 격전이었으나 필리포스의 좌익이 태양을 등지기 위해 작정상 후퇴하다 태양을 등지는 위치에 오자 일제히 반격을 시도하여 아테네군을 물리쳤고 알렉산더의 좌익 또한 테베군을 패배시켰습니다. 이로써 전투는 마케도니아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이루어진 테베의 신성부대는 알렉산더의 기병대에 의해 괴멸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테베의 군사력은 붕괴되었고 아테네군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이로네아 전투의 승리로 마케도니아는 이제 전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자신에게 저항했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한 병사와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스 동맹을 창설하여 전 그리스의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침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20세의 나이로 알렉산더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이 되자마자 필리포스의 후계자로서 마케도니아의 왕자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 동맹군의 총사령관이란 지위를 지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알렉산더가 패권국의 왕이 되자 각지에서 불손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우선 마케도니아 북부의 야만 부족들을 평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테베가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습니다. 테베의 반역 소식에 격분한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강행군한 끝에 13일 만에 테베의 전면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테베의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테베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며 6,000명 이상을 학살하고 나머지 전 주민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완전하게 파괴하였습니다. 이로써 테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놀란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의 각 도시 국가들은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인정하고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원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로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정복의 서막을 연 알렉산더 대왕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페르시아 원정 계획의 규모에 관하여 아직까지 역사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의도는 처음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전 영토를 포함하여 동쪽은 인도까지, 남쪽은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소아시아에서 쫓아내고 이집트를 정복한 것 외에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원정 후반의 진행은 그의 성공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원정 개시 후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 연설들을 종합해보면 알렉산더는 만일 만사가 잘되면 소아시아를 손에 넣고 이어서 시리아의 해안 지방과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보병 3만과 기병 5천으로 이루어진 병력을 이끌고 오늘날의 다다넬스 해협인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해협의 아시아 쪽 대안은 이미 아버지 필리포스의 치세 당시 마케도니아 군대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페르시아군은 그라니코스 강 근처의 제레이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알렉산더는 그라니코스 강까지 진격하여 강 건너편 제방에 위치해 있던 페르시아군에 대해 정면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공격은 무모하게 보였는데 일단 병력 수에서 페르시아군이 3대1 정도로 우세하였고 지형적으로도
강을 정면으로 보는 높은 제방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페르시아군의 보병에는 그리스 멤논이 지휘하는 약 1만에 가까운 그리스 용병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알렉산더가 자신들을 배신자로 보고 가차없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대한의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기병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돌격을 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시종일관 격전이었으나 페르시아군이 마케도니아군의 맹공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며 마케도니아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페르시아군에 속해 있던 그리스 용병대는 마케도니아군에 포위되어 2,000명 정도만 살아남아 포로가 되고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가 끝난 후 알렉산더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 군이 그를 일찍이 인간의 기억에 있는 어떤 젊은이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숭배하였고 모든 자가 그가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결의를 할 정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격하며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여러 도시들을 평정했습니다. 소아시아의 해안 지방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인들이 식민 도시를 개척하여 본국 그리스 못지않게 번성하였으나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에 대다수의 도시들은 성문을 열어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할리카르나소스였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는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군의 패잔병들과 항구에는 페르시아 함대까지 있어 마케도니아군에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신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많은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대단한 용맹을 발휘하였는데 그는 전투 시에 언제나 적의 지휘관에게 먼저 다가가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했으며 그 자신은 생명이 위태롭거나 팔다리에 큰 상처를 입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평정하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킬리키아의 이수스의 대군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스는 알렉산더군의 후방 지역으로 보급선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척후대를 풀어 확인해 본 결과 페르시아군이 틀림없이 이수스의 좁은 평원의 바다를 서쪽으로 산을 동쪽으로 하고 그 평야를 가로지르는 피나로스강 남쪽 정면을 막고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페르시아군의 병력 숫자는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현대의 역사가들은 그 숫자를 더욱더 낮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군의 병력은 3만 명이 채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군대는 중요한 각 점령지에 수비군을 주둔시켜야 해서 원래도 적은 병력이 더욱 줄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수스가 좁은 평원 지역임을 이용하여 대군을 유기적으로 기동하기 힘든 페르시아군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파르메니온 장군이 바다 쪽인 좌익을 맡고 중앙은 주력 부대이자 중장 보병인 팔랑크스를 배치시키고 알렉산더 자신은 기병대를 이끌고 우익을 맡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파르메니온 장군의 좌익은 페르시아 기병대의 진지를 빼앗기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앙의 중장 보병 부대는 처음에는 고전하였으나 알렉산더의 기병대가 적 중앙의 왼쪽 측면을 공격하며 지나가자 적 보병대를 밀어붙였으며 알렉산더는 기병대의 선두에 서서 그대로 페르시아군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다리우스를 향해 투창이 거의 닿을 거리까지 돌격하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다리우스는 전차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왕이 도주한 사실을 난 페르시아군이 패주하자 알렉산더는 즉시 패배한 다리우스를 추적하였으나 어둠을 틈타 다리우스는 전차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의 어머니와 왕비 및 가족 모두를 포로로 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손실은 10만이 넘는다고 하나
다소 과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의 손실은 전사 450명, 부산자는 4,500명이었습니다. 이후 동지중해 전 해안 지역의 최대 최강의 도시이며 페르시아 함대의 최대 기지인 페니키아 지방의 티루스를 점령하여 이집트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수스와 티루스의 승리 후 알렉산더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여러 국가의 왕들이 복종할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달려왔고 그의 배후의 소아시아는 평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본국을 침입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의 정복이었고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기를 원하였을 뿐 오리엔트 지역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리우스 왕을 완전히 격파하였으므로 페르시아로 진격하여 그 광대한 제국을 병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집트를 손에 넣으려고 한 최초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티루스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진격하는 길에 있는 가자시가 알렉산더에게 저항하자 치열한 공성전 끝에 도시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티루스와 가자의 운명을 알고 있던 페르시아의 이집트 총독은 저항하지 않고 알렉산더에게 이집트를 넘겼습니다. 광대하고 부유한 이집트가 평화롭게 알렉산더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대신하여 정복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아의 오아시스에 있는 아몬 신전을 방문하여 아몬 신의 아들로 당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여 지중해 남동부의 최대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유해가 수세기 동안 안장되어 있던 곳도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마지막 편인 제3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 태제 중 다리우스가 전보다 훨씬 큰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메소포타미아를 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를 출발한 이래 이미 그는 부하들에게 6,000km 이상 행군을 시켰고 시간도 3년이나 지나 고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였으나 다리우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켰으므로 오리엔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그리스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중해 지방의 전부와 로도스와 키프러스, 크레타 등의 에게의 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의 영토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되고 또한 그의 그리스 제국의 꿈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의 싸움에도 승리하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 바빌론과 수사에 이르는 전 지역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31년 9월 말 현대의 이라크의 북동부에 있는 가오가멜라의 광대한 평원에서 양군은 10k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다리우스는 이 한 번의 전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병력을 보면 기병 45,000에 20만의 보병 또는 기병 10만에 보병이 100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고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총 병력 수가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케도니아군은 4만의 보병에 7천의 기병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군에는 박트리아군, 스키타이군, 파르티아군, 메디아군, 아르메니아군 등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군은 예리한 회전날이 달린 200대의 전차와 전투 코끼리 15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유럽 군대와의 전투에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에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보병 중에서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춘 병력은 이모탈로 불리는 근위대와 그리스 용병뿐이었습니다. 10월 1일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은
알렉산더가 지휘하는 최정예 근위대를 포함한 병력이 자리를 잡고 좌익은 언제나처럼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의도는 이수수 전투 때와 같이 무적의 근위대를 다리우스를 향해 맹렬한 돌격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파르메니온 장군의 좌익이 위험에 처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알렉산더의 맹공격을 막지 못한 다리우스가 이수수 전투 당시와 같이 도주하면서 마케도니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의 주력은 괴멸되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페르시아군의 전사자는 4만에서 30만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고 마케도니아군의 전사자는 100명에서 500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여하간 마케도니아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멸망하고 알렉산더는 전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가오가멜라에서의 승리 후 알렉산더는 바빌론과 수사를 평화적으로 접수하였고 병사들에게는 약탈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병사들에게 약탈과 파괴를 허용하였습니다. 피신하지 못한 주민 모두가 학살되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파괴를 알렉산더는 일찍이 그리스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페르시아인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파괴와 유혈이 필요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휴식을 취했는데 당시의 알렉산더는 조금도 사치스럽지가 않았으며 필요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탁은 호화롭기는 하였으나 단 1회의 식사에 일정한 액수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그가 참석한 친구의 연애도 그 비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생선이라든가 사냥한 짐승이라든가 진귀한 과일 등이 보내져 오면 언제나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가짐에 대하여서는 매우 엄격하였고 때로 일시적인 무절제를 폭발시켜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은 있으나 그것조차도 도를 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는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밖에서의 단련이나 근면한 활동 같은 것에 열중한 지극히 경건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휴식을 취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가 있다는 엑바타나로 징계가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군대를 편성할 수 없었던 다리우스는 베소스라는 인물이 부왕으로 있는 박트리아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속 다리우스를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에게 다리우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베소스가 다리우스를 배신하고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소식을 듣자 소수의 기병대만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이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다리우스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다만 포로로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배신한 베소스를 심판하려 했습니다. 맹추격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다리우스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그를 죽이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다리우스를 죽인 베소스를 잡는 일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렉산더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소스를 붙잡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왕위를 찬탈한 자에게 페르시아의 왕관을 쓰게 둔다면 우리 군대가 등을 돌리자마자 곧 그는 우리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손에 넣은 모든 영토를 빼앗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베소스에 대한 맹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소그디아나와 박트리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소스 또한 부하에게 배신당하여 알렉산더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며 코와 귀가 잘린 후 능지처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당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식 복장을 즐겨하였는데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은밀한 모임에서만 입었으나 후에는 대중 앞에서도 입기 시작하였다고 플루타르코스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사절을 접견하는 방식 또한 변화했는데 서서 고개만 숙이는 간단한 마케도니아식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오리엔트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랜 원정에 지쳐 불만이 쌓여있던 부하들에게 이러한 일은 반역 사건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아버지 때부터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파르메니온과 그의 아들이자 알렉산더의 친구인 필로타스를 처형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원전 327년 봄 알렉산더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 북부를 침공하였습니다. 인도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며 진격한 알렉산더는 히다스페스 강 유역의 강대한 국가인 포로스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인도군은 2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는 등의 피해를 입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더는 전승의 장군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되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성공적인 정복 후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더욱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부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해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부족과 전투를 치르거나 사막을 횡단하는 등의 고생을 하며 알렉산더의 군대는 메소포타미아로 귀환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주로 수사와 바빌론에 머물렀는데 특히 바빌론을 마음에 들어하여 그가 정복한 광대한 제국의 수도로 삼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동서양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서쪽과 남쪽으로의 원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열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죽자 그의 희화 장군들이 4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디아도코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디아도코이란 후계자 또는 계승자라는 뜻으로 흔히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약 40년 동안의 전쟁 후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 왕조, 오리엔트는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중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의 유해를 차지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안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